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이르면 오는 19일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 계획을 밝힐 예정입니다. 2006년 이후 18년째 3,058명으로 묶여있는 의대 정원을 500명 정도 더 늘려 2025학년부터 적용한다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 상황과 관련해서 옛 트위터인 X가 유럽연합의 SNS 규제법 첫 제재 대상에 오를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유는 X가 이번 분쟁 상황과 관련해 가짜뉴스와 혐오 표현의 발원지 역할을 했다는 판단으로 조사에 착수했는데 X 측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차량을 들어올려 정해진 자리로 옮기는 주차 로봇이 등장했습니다. 또 길을 안내하는 로봇과 의료진의 대신에 회진을 도는 로봇까지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오는 로봇들을 사이언스 투데이가 만나봤습니다. 인공지능이 분석한 과일의 당도와 산도를 구체적으로 과일에 표기하는 새로운 품질 표시안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전국 5개 산지 유통센터에서 시범 운영 중인데 올해 말 문을 여는 농산물 온라인 거래소에도 적용되는 등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옛 트위터 X를 중심으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력 충돌 관련 가짜뉴스가 퍼지고 있는 가운데 유럽연합 EU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X가 글로벌 수익의 최대 6%까지 벌금을 무는 첫 제재 대상이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무장군인이 로켓포로 이스라엘 헬기를 격추시키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고위인사로 보이는 이가 체포돼 어디론가 끌려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어린이들이 가자지구 우리에 갇혀 있다며 게시된 영상입니다. 하나같이 옛 트위터 X에 실린 가짜 뉴스들입니다. 유럽연합 EU는 이처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무력 충돌과 관련한 불법 콘텐츠와 허위 정보에 온상이 되고 있는 X가 처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소셜미디어 규제법인 디지털 서비스법을 지난 8월 말부터 본격 시행해온 이후로 X에 대해 깊은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바 있습니다. X, former Twitter, who is not under the code anymore, is the platform with the largest ratio of mis or disinformation posts. X CEO 일론 머스크는 EU 조사와 관련해 모든 정보의 출처가 공개돼 있다며 X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위반했다는 것인지 대중들도 알 수 있도록 나열해달라며 반발했습니다. X측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 이후 하마스 연계 계정 수백 개와 허위 콘텐츠 수만 개를 실시간으로 삭제해왔다고 해명했습니다. X가 EU 당국 질의에 답변하지 않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제출하면 매일 전 세계 매출액의 6%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며 디지털 서비스법 발표 이후 첫 제재 대상이 되게 됩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미국 정부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분쟁에 대응하더라도 한반도 안보 지원에는 차질이 없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사태에 이란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풀어줬던 이란 동결 자금 8조 원을 다시 묶어두기로 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백악관 브리핑에서는 미국이 중동 위기에 집중하는 사이 한반도 안보 전략이 소홀해지는 건 아닌지 질문이 나왔습니다. 존 커비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미국은 충분히 크고 강력한 국가라며 한반도는 물론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에도 영향이 없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We're still doing an amazing amount of work in the Indo-Pacific to shore up our alliances and our partnerships and to try to increase stability, security, and prosperity throughout the region. So we're not worried about our ability to do all those things. 하마스 대원이 북한에 로켓포를 가지고 있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선 아직 확인된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I can't confirm the reports about the rockets. I'm happy to take that question and see if we have more information on it. I just don't have that today. 이스라엘을 방문한 블링컨 국무장관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을 만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한 하마스와 팔레스타인을 분리 대응해 하마스를 고립시키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블링컨 장관은 또 카타르와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등을 순방하며 각국 지도자들도 만날 계획입니다. 하마스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동 주요 국가들과 인질 석방 문제를 논의하는 동시에 이란을 견제하기 위한 행보입니다. Across each of these engagements, we'll continue pressing countries to help prevent the conflict from spreading
and to use our leverage with Hamas to immediately and unconditionally release the hostages. 미 재무부는 한국에 묶여있다 카타르 은행으로 이체한 이란 동결자금 8조 원에 대해서도 사실상의 재동결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계좌에 접근할 수 없도록 카타르 정부와 합의했다는 겁니다. 이번 재동결 조치는 하마스를 오랫동안 지원해온 이란에 대한 제재 요구에 대응하는 동시에 이번 분쟁에 이란이 개입하는 것을 미리 차단하기 위한 이중 포석으로 해석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ICC 국제형사재판소가 이스라엘인들을 대상으로 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전쟁 범죄 혐의에 대해 관할권을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카림 칸 ICC 검사는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하마스든 알-카삼 여단이든 그 누구든 간에 증거가 있다면 팔레스타인인들이 이스라엘에서 저지른 범죄 혐의에 대해 관할권을 갖는다고 말했습니다. 칸 검사는 TV를 통해 보는 것이 끔찍하다면서 형사상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법적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민간인과 민간 시설을 의도적으로 공격 목표로 삼아선 안 되며 강간이나 살인, 시신훼손 행위를 저질러서도 안 된다고 지적하고 고의적 살인과 인질 행위는 제네바 협약의 중대한 위반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무장정파 하마스에 대한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이 이어지며 의료체계가 임계점에 도달했다며 교전 중단을 호소했습니다. WHO는 현지 시간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가자지구 전면 봉쇄로 연료와 구급 의료품, 인도적 지원 물자가 긴급히 들어가지 못한다면 인도적 재앙을 막을 시간이 부족해진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병원마다 몇 시간 전력밖에 남지 않았다며 긴급 수술이 필요한 부상자와 집중치료실 환자, 인큐베이터의 신생아 등 가장 위태로운 환자들을 파괴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WHO는 또 지난 7일부터 가자지구 의료시설에 34건의 공격이 발생해 의료진 11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으며 의료기관 19곳이 파손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늘어난 사상자로 의료품이 극히 부족해 위기가 가중되고 병원의 대응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부 의사들이 마약류 의약품을 권장 복용량을 넘겨 셀프 처방했다가 당국에 적발돼 경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사용처가 의심되기 때문인데요. 이들 마약류에는 약물에 취한 채 차량을 몰다가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롤스로이스 사건 피의자가 복용한 약품과 같은 종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지난 8월 서울 압구정에서 20대 여성을 차로 무참히 들이받은 롤스로이스남 신모 씨. 사고 직전은 물론 이전부터 디아제팜 등 다량의 마약류를 투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고 당시 기억 안 난다고 하셨는데 약물 과다 투약하신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사죄드리겠습니다. 병원 여러 군데 다니면서 약물 쇼핑하셨을까요? 간질 등에 처방되는 신경 안정제의 일종인 디아제팜은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되는데 강한 중독성이 특징입니다.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해야 할 이런 마약류 의약품을 일부 의료진은 자신의 이름으로 그것도 권장 복용량을 훨씬 넘겨 셀프 처방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제로 한 치과 의사는 지난 2년 동안 매년 1,200개 넘게 디아제팜을 스스로 처방받았습니다. 하루 2번에서 4번씩 한 달 기한으로만 복용하라는 권장 복용량의 10배를 훌쩍 넘어선 겁니다. 식약처는 처방량이 과다하다고 보고 경찰에 고발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빙산의 일각일 뿐 지난해 의사들이 셀프 처방받은 디아제팜 7만 5천여 개가 제대로 사용됐는지 명확히 확인할 방법은 현재로선 수사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다른 마약류 관리에도 경고등이 켜지긴 마찬가지입니다. 마약성 진통제인 옥시코돈과 알프라졸람 등을 한 병원에서 많게는 한 해 15만 개 넘게 셀프 처방해 권장량을 10배 넘게 초과했다가 식약처에 덜미가 잡히기도 했습니다. 과연 이 약물들이 언제 어떻게 사용된 건지 의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유사한 그 약물을 불법 판매자들이 그런 사람들한테 접근을 해가지고 팔아요. 재투여하지 않으면 못 견디거든요. 루트입니다. 그 루트. 의료진의 마약류 셀프 처방 의혹은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지만 해마다 셀프 처방 규모는 늘고 있습니다. 디아제팜과 알프라졸람의 경우 처방량과 건수 모두 꾸준히 늘었고 옥시코돈의 경우 3년 사이 30배나 증가했습니다. 예방을 위한 적절한 제어 장치 없이 사후 적발로만 확인하다 보니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속도 조금 느슨한 편이고요. 단속이 되었다 하더라도 처벌도 또 좀 강하지가 않아서 의료 행위자가
부적정한 방식으로 처방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제재를 조금 더 강화시키는 법안도 나와 있고.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지만 한편에선 합법적인 처방을 방패 삼아 마약류가 오남용되는 건 아닌지 철저한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지난 2006년 이후 18년째 그대로인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 계획이 다음 주 발표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르면 오는 19일 의대 정원을 500명 정도 늘리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대 정원 확대 문제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추진 중이라며 현재 정확한 발표 시기는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생들이 입시를 치르는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늘릴 계획입니다. 18년째 3,058명으로 묶여있는 의대 정원을 300명에서 많게는 1,000명까지 늘리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500명 수준의 증원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해온 의료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해양수산부가 연내에 수산물 3중 수소와 플루토늄 검사 장비 3대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박성훈 해수부 차관은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정례 브리핑에서 다음 달 중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3중 수소 장비 1대를 도입하고 12월까지는 국립수산과학원에 3중 수소와 플루토늄 장비를 1대씩 도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차관은 다만 일본산 수산물 수입 시 방사능 전수 조사를 하라는 요구와 관련해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오염수가 방류된 이후 5주가 지난 현재까지 우려했던 만큼 소비가 위축되는 신호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또 경남 남해안에서 정어리 집단 폐사체가 발견됐습니다. 관계기관이 수거 작업에 나섰는데 떼죽음 원인이 밝혀지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임형준 기자입니다. 해안가에 하얀 배를 드러낸 정어리떼가 가득합니다. 정어리를 포대에 담느라 작업자들 손길이 분주합니다. 수많은 정어리가 죽은 게 보인다는 신고를 받고 지자체가 수거 작업에 나선 겁니다. 정어리 사체가 부패하면 바닷물을 오염시킬 수도 있습니다. 심하면 코를 찌르는 악취도 발생합니다. 민원 접수 당일 지자체가 정어리 폐사체를 확인하면서 걷어들인 양은 100kg가량. 모두 소각할 예정입니다. 공무원하고 어선하고 이렇게 동원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더 추가로 발생하지 않는다면은 한 5일 이내에 가능할 것 같고. 지난해에도 비슷한 시기, 비슷한 장소에서 정어리 폐사체가 발견됐습니다. 원인은 산소 부족으로 드러났습니다. 2년째 발생한 일에 인근 주민은 불편을 호소합니다. 작년에 이렇게 여기 앞에 시내 돌아다닐 때 그때 막 생선 비린내랑 썩은 내 같은 게 바람 많이 불 때 그렇게 나오곤 했었는데 그때 이거 알고 보니까 이제 뉴스에 이제 우리 마산 앞바다에서 정어리떼가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국립수산과학원은 정어리가 떼죽음 당한 원인이 무엇인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창원시 마산만에서 발생한 정어리 폐사는 현재 폐사 원인을 분석 중에 있습니다. 분석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로 정어리 폐사가 발생하지 않을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한 주의 마지막인 매주 금요일 영화 속 과학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사이언스 레드카펫 오늘도 양회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사이언스 레드카펫 양희영입니다. 오늘 만나볼 작품은 영화 팟 제너레이션입니다. 지난주 크리에이터에 이어서 오늘 작품인 팟 제너레이션 역시 고도로 발달된 인공지능이 우리 삶 깊숙이 들어와 있는 이 가까운 미래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키워드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번 영화의 키워드는 대신 낳아드립니다입니다. 이 여성만이 할 수 있는 임신과 출산을 만약 기계가 대신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누구나 한 번쯤은 상상해봤던 이 질문, 이 머지않은 미래에 진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이번 영화는 담아내고 있습니다.
자연은 사라지고 인공만 남은 가까운 미래. 음식은 3D 프린터가 만들어주고 심신 안정이 필요할 땐 인공기계에 들어갑니다. 또 커피를 마시듯 신선한 공기를 사 마실 수도 있죠. 미래 뉴욕에 사는 레이첼과 엘비는 서로를 아끼는 사이좋은 부부인데요. 인공지능 비서를 개발하는 대기업에 다니는 레이첼은 사내에서 인정받은 직원인데 승진을 앞둔 어느 날 상사에게 불려갑니다. And any plans on extending the family? It'd be a pity to lose that momentum. The womb center company. 승진 특전으로 자궁센터 계약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기다리던 자궁센터로부터 전화를 받게 됩니다. We're delighted to let you know that we've had some movement on our wait list. We've had a really tight wait list for the past 2 years. We got very concerned. 자궁센터 견학에 홀로 다녀온 레이첼은 엘비와 상의 없이 덜컥 계약을 하고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엘비는 거부 반응을 보입니다. You put us on a wait list to have a baby and an egg. It is the first time in history that as women, we are not victims of our biology. Why would any of us want to feel nauseous and gain 35 pounds? 결국 두 사람은 인공자궁 팟을 통해서 아이를 낳기로 하고 안정기가 지나 팟을 집으로 데려옵니다. Hey, buddy. 엘비는 책을 읽어주고 일터에 함께 가는 등 팟과 보내는 시간을 늘려가며 교감을 시작하지만 레이첼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No, it doesn't bother me. I don't get it. They're bonding. You should be happy. Metal. 뒤늦게라도 아이와의 교감을 위해 팟과 함께 출근해보지만 이마저도 쉽지는 않은데요. I wouldn't bring the pod here if I were you. You don't want to be labeled the distracted mom. 영화는 한 번쯤 상상해봤을 법한 인공자궁 팟을 통해 기술 발전에 따른 윤리적 문제까지 함께 고민하게 만듭니다. Let's get this guy delivered. Yeah. Sweet. 네, 영화 팟 제너레이션은 소피 마르트 감독의 3번째 장편 영화입니다. 이 첫 장편 데뷔작이었던 영혼을 빌려드립니다. 이 영화에서는요, 육체에서 영혼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코믹하게 그려내서 이 해외 영화제에서 큰 호평을 받은 바 있는데요. 그녀의 세 번째 영화인 이번 영화 팟 제너레이션 역시 올해 열린 제39회 썬댄스 국제영화제에서 과학기술을 주제로 한 영화들에게 수여하는 엘프리스 P 슬론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SF 영화마다 각각의 미래 기술을 보여주는 방식이 좀 다른데 이 팟 제너레이션은 색감이 돋보이는 영상미에 코믹적인 요소가 곳곳에 묻어나는 게 특징인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영화 속 한 장면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인공수정을 하는 과정을 마치 영화를 보듯이 두 사람이 함께 지켜보는 장면인데 함께 보시겠습니다. We can make a baby from one of your eggs, Rachel, and a stem cell from your skin. Which makes men not necessarily needed. Oh, Rachel. Oh, what a superb ovum. Oh, thanks. Here we go. Here we go. Our little fellow is in contact with Rachel's ovum zona pellucida. It's going to induce changes in the membrane and block entry of other spermatoza. Oh, wait. Oh my God, here we go. Yeah, we have a fertilized egg. You have a zygote. 흥미로운 설정 속에서 윤리적 고민을 던지는 영화인데요. 양회영 기자와 함께 영화 속 과학 이야기 좀 더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자, 우선 인공자궁이 뭔지부터 개념을 짚어주시죠. 네, 이
인공자궁이라는 거는요, 이 과학적 개념이 정립된 게 1924년이라고 합니다. 영국의 유전학자인 존 B.S. 홀데인이 이 체외 발생이라는 개념을 정리하면서 인공자궁이라는 단어와 개념이 함께 나왔다라고 현재 보고 있는데요. 이 홀데인은 배아 수정에서부터 출산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이 아이가 태어나는 과정이 인공적인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체외 발생이라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인공자궁이라는 개념인 거죠, 이게. 이 홀데이는 이 인공자궁에 대한 개념을 자신의 논문에 쓰면서 2074년이면 70% 이상의 인간이 체외 발생, 그러니까 인공자궁을 통해서 탄생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 아닌 예언 같은 문구도 적어뒀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도 그 좀 일찍 태어난 아기들이 지내는 인큐베이터가 있잖아요. 이게 인공자궁이랑은 많이 다른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현재 쓰고 있는 인큐베이터하고 인공자궁의 핵심적인 차이라고 보는 건 양수와 tet줄입니다. 이게 사실 자궁의 가장 큰 특징이잖아요. 인큐베이터에서 물론 인공호흡기를 달고 호흡을 할 수 있고 또 각종 생명 유지 장치를 달아서 아기의 체온이나 뭐 심박수 그리고 또 뭐 산소 포화도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고 모니터링을 통해서 건강 상태가 잘 유지되는지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자궁 환경에서는 이런 특별한 기계 없이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자궁 환경을 굉장히 모사하는 게 중요한데 실제로 인큐베이터는 자궁 환경하고는 다른 그냥 박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인큐베이터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출산일이 빠를수록 이 생존율이 낮아지고 건강 상태가 굉장히 나빠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공자궁은 이 자궁 환경을 똑같이 모사하는 게 가장 특징이기 때문에 인공적으로 뭐 탯줄이나 양수 같은 것들을 넣어서 아기가 이 필요한 산소 또 영양분을 공급받는 데 탯줄과 양수를 이용하고 또 노폐물을 이를 통해서 처리하는 방식을 갖고 있는 것을 인공자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말 그대로 정말 인공적으로 만든 사람의 자궁이다. 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동물 실험이 이어지고 있는데 좋은 성과가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여러 나라에서 현재 개발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미국 필라델피아 어린이병원 태아연구센터의 연구진들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기술력이 앞서 있는 상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연구진들은 이미 2017년에 이 인공자궁에서 초미숙양을 4주간 키워낸 데 성공한 바가 있는데요. 인간 임신 주기로 따지면 23주에서 24주 정도 되는 아주 초미숙 양을 제왕절개로 미리 꺼낸 뒤에 이 비닐팩 형태의 인공자궁에 넣어서 키운 겁니다. 인공자궁에서는 양수와 탯줄을 구현했다는 점이 굉장히 특징인데 이 인공양수를 통해서 초미숙양이 스스로 호흡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탯줄을 통해서 이 그러니까 양의 심장에 있는 여러 가지 혈액이나 영양분 같은 것들이 태반으로 이동이 되고 거기서 혈액을 공급받고 영양분을 공급받고 그리고 또 노폐물을 제거한 뒤에 다시 심장으로 돌아가는 방식으로 이 실제 자궁 환경을 거의 유사하게 만들어서 이 4주가 지난 후에 이 양이 실제로 안에서 털이 좀 자라는 것까지 몸체가 커지고 털이 자라는 것까지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양이 인공자궁에서 자라는 실험은 있었는데요. 인간 태아를 대상으로 한 자궁 실험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네, 아직 전 세계 어디에서도 인간을 대상으로 한 인공자궁 실험은 당연히 진행된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방금 앞서 소개했던 이 미국 필라델피아 아동병원의 연구팀이 지난달 이 인공자궁의 인체 실험을 허용해달라면서 FDA에 이 관련된 실험을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FDA는 현재 지금 인공자궁 기술의 가능성 그리고 안전성 등을 논의하고 있는데 아직 회의 결과는 나오지 않았고요. 또 미국 연구진 이외에 뭐 네덜란드나 독일, 이탈리아 공대 등도 함께 이제 연구 협력을 해서 지난 2016년부터 조산아를 살리는 인공자궁 기술을 개발 중이고요. 또 미국, 호주, 일본의 공동 연구진과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산학 협력 연구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현재 이 전 세계 과학자들이 개발 중인 인공자궁 기술은 이 실제로 인공자궁이라는 전체 개념, 그러니까 착상에서부터 출산까지 이 전체 과정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탄생에서 출생이 아닌 극조산아, 그러니까 앞서 이야기했던 굉장히 빨리 태어날 수밖에 없는 그 극조산아들이 안전하게 생명을 유지하고 이 건강하게 커서 태어날 수 있도록 성장을 돕는 장치로 개발되고 있다는 점을 좀 주목을 해야 합니다. 실제로 22주 이전에 만약에 태아가 자궁 밖으로 나오게 되면 생존율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하고요. 28주 이후에 태어났을 경우에는 생존 자체에는 어느 정도 문제가
없지만 생명 유지 장치에 의존해야 하고 또 그리고 인간이 원래 이제 폐랑 뇌가 이 자궁 속에서도 가장 뒤늦게 성숙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산아의 경우에는 폐가 미처 발달하지 않고 또 뇌가 미처 자라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뭐 천식이나 간질, 뇌성마비 등의 어떤 병에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학자들은 이 조산아 그리고 초미숙아와 같은 아이들이 기존의 인큐베이터에서보다 더 안전하고 튼튼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인공자궁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언뜻 생각해 보면 이제 노산의 염려도 사실 줄일 수 있고 그리고 영화에도 나왔습니다만 어떤 여성의 희생도 줄일 수 있으니까 뭐 장점이다라고 볼 수 있는 점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윤리적인 문제가 가장 클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셨듯이 뭐 노산도 있고요. 아기를 낳고 싶지만 낳지 못하는 불임 부부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조산아로 태어난 아기를 살리는 게 우선 지금으로서 인공자궁 기술의 가장 큰 목표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 기술은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기술로는 보입니다. 또 최근에 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굉장히 급격히 줄어드는 나라들이 많은데 이때에도 인공자궁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측면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뭐 임신에서 출산까지 10개월 가까이 되는 과정 속에서 사실 겪는 수많은 신체적인 뭐 정신적인 사회적인 변화들을 현재는 여성만 경험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좀 자유롭게 된다면 이 출산을 꺼리는 이 문화 자체도 좀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건데요. 하지만 임신 과정이나 만약에 출산의 고통 이런 게 없이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딱 태어난다 이러면 아이를 원하는 사람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영화에서는 실제로 자궁센터 앞에서 그 팟 인공자궁이라는 팟이 오히려 여성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라고 시위하는 모습이 나오긴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인공자궁이 여성에게 또 다른 해방을 줄 수도 있지만 또 여성권을 침해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공자궁 기술이 현실로 다가왔을 때 벌어질 수 있는 일은 알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실제로 영화 속에서도 이 나오는 여성들이 모두 인공자궁을 통해서 아이를 낳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임신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고요. 뭐 자궁센터의 대기가 너무 길어서 그리고 또 비용이 너무 고가여서 이제 그 팟을 사용하지 못했다 이런 대사들도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인공자궁이 또 다른 불평등이나 어떤 계급의 하나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문제는 정말 여러 가지에서 또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인공자궁에서 만약에 태어난 아이의 친부모권을 어떻게 줄 것인지 또 인공자궁의 오작동이나 고장으로 인해서 태아가 중간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부부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런 윤리적인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날 수 있는데요. 인공자궁 기술 자체가 사실상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기도 하고 또 도움이 되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반대로 경험해 보지 못한 뭐 불안이나 위협의 하나로 또 바뀔 수도 있는 만큼 기술 발전과 함께 다양한 분야에서 이 윤리적인 논의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생명과학과 윤리는 항상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는 분야인데요. 인간의 탄생에 대해서도 앞으로 많은 연구와 논쟁이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레드카펫 팟 제너레이션과 함께했고요. 오늘 말씀 양혜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6일부터 한 달 동안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으로 불법 자동차 집중 단속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승용차와 이륜차의 경우 불편을 초래하는 등화 장치와 소음기 장착 등의 불법 튜닝, 무등록, 번호판 미부착 등을 단속할 예정입니다. 장기간 무단 방치된 차량도 단속 대상에 포함됩니다. 화물차의 경우 속도 제한 장치 무단 해제, 판스프링 불법 부착이나 차량 뒤에 붙이는 반사판 불량 등이 단속 대상입니다. 국토부 등은 올해 상반기 불법 차량 총 17만 6,185대를 적발해 번호판 영치, 과태료 부과, 고발 조치 등의 처분을 했는데 적발 건수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24% 늘어났습니다. 조만간 발레 파킹을 사람이 아닌 로봇이 대신해주는 시대가 열릴 것 같습니다. 주차뿐 아니라 음식점에서 서빙을 하고 악기를 연주하는 로봇도 있습니다. 우리 생활에 성큼 다가선 로봇들을 김진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두꺼운 철판처럼 납작하게 생긴 로봇이 차량 밑으로 들어갑니다. 앞바퀴와 뒷바퀴에 각각 하나씩 2대의 로봇이 자리 잡더니 강철 팔을 내밀어 바퀴를 들어올립니다. 두 로봇은
앞뒤, 좌우로 움직이며 정해진 자리로 차량을 옮겨 놓습니다. 세계 최초로 개발된 주차 로봇입니다. 경차를 제외한 모든 차종을 운송할 수가 있고요. 최근에 EV 차량 확대에 따라서 최대 3톤까지 운송할 수가 있습니다. 공장에서 자율 이동하며 물건을 들어올려 이동시키는 로봇. 복잡한 쇼핑몰에서 가고자 하는 곳을 물어보면 알려주고 직접 안내까지 하는 로봇도 있습니다. 트윈이네 찻집으로 이동해줘. 튀김이나 커피를 만드는 로봇 조리사. 조리된 음식을 주문 이치로 배달하는 로봇은 이미 익숙합니다. 이제는 의료진을 대신해 회진을 돌거나 수술 환자의 확인과 안내를 해주는 로봇까지 등장했습니다. 인공지능과 결합해 어르신들의 치매 예방 학습을 진행하거나 대화 상대도 대줍니다. 작년 대비 로봇 관련되는 참여 기업의 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한 100여 개 정도 늘었는데요. 과거에는 프로토타입 그리고 연구개발 수준에서 많이 됐던 부분들이 상품화된 제품을 중심으로 나왔다. 로봇이 산업 현장을 넘어 악기를 연주하는 문화 분야까지 영역을 넓히며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율적인 활동뿐 아니라 인공지능까지 더해지며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존재로 그 가치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YTN 김윤우입니다. 크기나 색깔을 보고 과일을 샀다가 기대했던 맛이 아니어서 실망했던 경험 있으실 겁니다. 앞으로 소비자가 과일의 단맛이나 신맛 등을 눈으로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하우스에서 막 수확한 감귤 선별 작업이 한창입니다. 인공지능이 비파괴 방식으로 크기와 색채, 병해충 여부는 물론 당도와 산도까지 자동으로 선별합니다. 특, 상, 보통으로 구분하던 기존의 선별 방식 대신 당도와 산도를 구체화한 게 특징입니다. 당도는 달콤 1에서 달콤 4까지 4단계, 상큼함의 산도는 약함과 보통, 강함 3단계로 나뉩니다. 특히 단맛과 신맛의 비율은 새콤, 새콤달콤, 달콤, 새콤, 달콤 4구간으로 표시됩니다. 이처럼 눈으로 맛을 확인할 수 있는 등급 선별 방식은 전국 5개 산지 유통센터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습니다. 종류도 감귤과 사과, 참외, 복숭아, 양파 등 5개 품목에 달합니다. 이렇게 소비자들에게 구매 욕구를 자극시킬 수 있는 정보로 표시를 해서 훨씬 더 간단하게 소비자들이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품질 좋은 과일을 제값 주고 팔 수 있게 돼 농가와 감귤 업계의 기대감도 큽니다. 소비자들에게 고품질 감귤에 대한 정보를 아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그리 생각해가지고 아주 기대가 됩니다. 소비자도 원하는 맛을 골라 먹을 수 있게 됐다는 반응입니다. 어차피 달콤한 맛과 새콤한 맛이 구별될 수 있으니까 자기 본인 취향에 맞게 구매할 수 있어가지고 더 좋을 것 같아요. 농진청은 올해 말 문을 여는 농산물 온라인 거래소를 시작으로 새 품질 표시안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많은 구독자를 거느린 인플루언서들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대중의 인기와 함께 큰 수입까지 얻으면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구독자 수와 좋아요로만 평가되는 사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양시창 기자입니다. 유튜브에서 혜선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혜선 씨는 구독자 44만 명을 보유한 인플루언서입니다. 오, 햇빛. 한강에 도착했습니다. 날씨 너무 좋아요, 진짜. 아니, 아까 낮까지는 엄청 추웠는데 햇빛이 짱짱합니다. 여기서 피크닉을 즐겨보도록 할 거예요. 2016년 첫 영상을 올린 이후 8개월 만에 구독자가 10만 명이 넘어서면서 본격적인 콘텐츠 제작자의 삶에 뛰어들었습니다. 이거를 업로드했을 때 시청자분들도 제가 제 일상을 올렸을 뿐인데 같이 좋아해 주시는 거에 정말 자존감도 올라가고 너무 큰 행복을 느꼈어가지고 저는 저의 천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이라는 뜻의 인플루언서는 최근에는 SNS에서 수많은 팔로워를 보유한 콘텐츠 제작자의 의미로 더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특히 평범한 일상을 전하던 이들이 대중의 주목을 받고 큰 수입까지 얻게 되면서 누구나 한 번쯤 꿈꿔볼 정도로 관심이 뜨겁습니다.
어떤 뭐 회사에서 뭐 벗어나는 방법, 뭐 탈출하는 방법, 뭐 경제적 자유를 얻는 방법, 뭐 재테크 아니면 이제 인플루언서 되기라는 것을 거의 이제 다들 통념처럼 거의 상식처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인플루언서의 등장은 광고 시장에도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국내 SNS 광고 시장 성장률은 매년 평균 24%씩 커져 올해는 지난 2017년보다 4배 넘게 증가했고 인플루언서가 직접 판매자로 나서는 인플루언서 커머스 시장 규모는 3년 전보다 20배 넘게 커졌습니다. 그 컨텐츠를 구독하는 사람들의 이제 디테일한 성향들을 딱 맞추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효과들을 보여주는 게 인플루언서 마케팅 혹은 커머스 산업의 특징인 것 같고요. 하지만 이렇게 인플루언서를 통한 광고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부작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플루언서들이 협찬이나 돈을 받은 사실을 숨긴 채 상품을 홍보하는 이른바 뒷광고는 대표적인 사례고 최근에는 인플루언서들의 탈세도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유혹이죠. 아무래도 돈을 벌려고 하는 욕심이 앞서다 보면 뒷광고 의뢰가 들어온 거를 가지고 비윤리적인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인플루언서들의 화려한 모습에 상대적 박탈감이나 우울감을 느끼는 SNS 이용자가 많아지고 있다는 점도 고민할 대목입니다. 어렸을 때 우리의 경쟁 상대는 기껏해야 동네 엄마 친구 아들이었어요. 지금은 세상에서 제일 잘생긴 사람, 제일 돈 많은 사람, 제일 잘 나가는 사람, 제일 축구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멘탈을 다잡아야 되는 시대가 된 거인 거죠. 이미 온라인을 넘어 우리 사회에 깊숙이 영향을 주고 있는 인플루언서 현상과 그 의미를 짚어보는 YTN 탐사보고서 기록 인플루언서 전성시대는 내일과 모레 밤 11시에 방송됩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애플의 아이폰 15 출시를 앞두고 허위 과장 광고를 통한 휴대전화 사기 판매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용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방통위에 따르면 125만 원 상당의 아이폰 15를 포함해서 최신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며 인터넷 카페나 오픈 채팅방에서 광고를 하지만 실제로는 선택 약정 할인이나 신용카드 제휴 할인 같은 이용 조건이 달려 있다며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한 이용자 불만이 속출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터무니없이 싼 가격을 제시하는 경우 할인 조건과 자녀 할부금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추가적인 설명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방통위는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증가 수가 석 달 만에 30만 명대를 회복했습니다. 고용 개선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인데 청년층과 제조업은 감소세가 이어졌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7월과 8월 20만 명대였던 취업자 수 증가가 지난달에는 30만 9천 명을 기록하며 3개월 만에 30만 명대로 올라섰습니다. 돌봄 수요 확대와 외부 활동이 늘며 보건복지업과 전문과학 서비스업, 숙박 음식업 취업자가 증가했습니다. 건설업도 10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반면 제조업 취업자는 7만 2천 명이 줄며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9개월 연속으로 줄어든 건데 제조업 생산과 수출 회복세가 아직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계속 감소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9월에는 감소폭이 또 확대되기도 했는데 이 영향은 전자부품 제조 쪽에서 감소폭이 확대된 영향이 있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고령층 중심 취업자는 늘고 청년층은 감소하는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60세 이상 취업자는 35만 4천 명 증가한 반면 20대는 8만 6천 명, 40대는 5만 8천 명 감소했습니다. 특히 15세에서 29세 청년층은 8만 9천 명 줄며 11개월째 감소세가 이어졌습니다. 15세 이상 전체 고용률은 63.2%로 월간 통계 작성 이후 9월 기준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정부는 방한 관광객이 늘면서 숙박 음식업 등을 중심으로 취업자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유가 변동폭 확대와 고금리 장기화 등 대외 불확실성은 하방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올해 여성 취업자가 30만 명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성 고용률은 지난해보다 감소했지만 여성 고용률 증가폭이 이를 상쇄하면서 전체 고용시장 상승세를 견인했습니다. 정보 분석을 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여성 취업자는 32만 4천 명 늘어서 고용률이 53.9%로 지난해보다 1.3%포인트 상승했고 10년 전보다는 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특히 30대 여성의 고용 증가율이 두드러졌고 기혼 여성 고용률이 지난해보다 1.4%포인트, 유자녀 여성의 고용률도 1.5%포인트 늘었습니다. 여성 고용은 보건복지와 숙박, 음식 등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증가했습니다. 신라의 전통 문화를 보고 느끼고 또 즐길 수 있는 경주 신라문화제가 시작됐습니다. 50회를 맞는 이번 축제는 시민들이 행사 일부를 직접 기획하고 진행해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경주를 가로지르는 작은 하천 위로 무대가 설치됐습니다. 뒤로는 신라시대의 왕이 오가던 다리, 월정교가 병풍처럼 섰습니다. 밤이 되면 무대에서는 신라 천년 역사를 떠올릴 수 있는 공연이 펼쳐집니다. 신라 역사와 전통을 만날 수 있는 신라문화제가 50번째 막을 올렸습니다. 화백들의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 그리고 화합의 정신을 이어받자는 취지입니다. 석탈해를 모티브로 한 판타지극을 연출을 하고요. 경주 도심, 봉황대 주변에도 무대를 설치하는 작업이 분주합니다. 시민이 직접 기획하고 진행하고 또 다른 시민이 참여하는 행사가 열릴 곳입니다. 이번 축제는 행사 일부를 시민이 직접 맡으면서 의미를 더했습니다. 서로 맞춰가는 게 재밌기도 하지만 또 어려웠기도 했고 그래서 그 결과물로 지금 이제 축제를 같이 하게 돼서 객체가 아니라 관객이 아니라 주인공이 되는 느낌이라서 너무 좋습니다. 힙합 공연과 거리 예술 축제 등 풍성한 볼거리를 마련해 관광객을 맞을 준비도 빈틈없이 마쳤습니다. 1962년부터 시작된 신라문화제가 올해로서 50회를 맞이했습니다. 다채로운 공연이 우리 아름다운 경주의 고적을 배경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많은 분들 관심 가지고 깊어가는 가을, 신라문화를 오롯이 느낄 수 있는 신라문화제는 오는 15일까지 이어집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경복궁의 정문인 광화문 현판이 수년간의 논의 끝에 검은색 바탕에 금빛 글씨로 바뀝니다. 문화재청은 흰색 바탕에 검은색 글자의 기존 현판을 철거하고 오는 15일 광화문 월대와 함께 새 현판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현판에 적힌 글씨는 고종 때 경복궁을 중건할 당시 훈련대장 임태영이 한자로 쓴 것으로 문화재청은 경복궁 영건 일기 등을 토대로 고증을 거쳐 새 현판을 제작해왔습니다.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광화문 현판은 월대 복원의 마지막이라며 월대와 함께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문화예술의 중심지 대학로에서 공연관광축제 웰컴 대학로가 오는 15일 개막합니다. 대학로 차 없는 거리 등에서 오는 28일까지 진행되는 올해 축제에서는 연극과 뮤지컬, 다원예술 등 37개 작품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첫날 개막식에는 국내외 18개 팀이 참여해 거리 행진을 펼치고 뮤지컬 배우 정성화, 여성그룹 BBG 등의 축하 공연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대학로 현장을 직접 방문하지 못해도 이번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온라인 공연 프로그램 K-스테이지도 운영합니다. 수술을 받은 노인에게 나타나는 선망 증상이 혈뇌장벽 누출 때문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선망은 환각이나 환청, 초조함과 함께 소리를 지르는 등의 과잉 행동이 나타나는 증상으로 수술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나타납니다. 미 듀크대 의대 연구팀은 수술을 받은 노인 200여 명을 대상으로 수술 전후 뇌척수액과 혈액을 분석한 결과 선망이 발생한 환자는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혈중 알부민에 대한 뇌척수액 비율이 1.31배 더 커 혈뇌 장벽의 투과성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혈뇌 장벽은 필수 물질을 제외하고는 외부 물질이 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구조로 혈뇌 장벽 투과성이 높아지면 뇌 속 구성 물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제 공동연구진이 논문 21편을 통해서 현존하는 가장 광범위하고 세밀한 인간 뇌 지도를 공개했습니다. 시애틀 앨런 뇌과학 연구소가 이끄는 국제연구팀은 성인 75명의 뇌세포를 조사해 뇌세포 각각이 사용하는 유전자를 확인하고 유전자의 뇌의 영역별 분포를 지도로 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간의 뇌는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약 10배 많은 3,313종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며 알츠하이머병과 조현병, 우울증 등과 관련된 유전자 스위치 등도 분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뇌 지도는 아직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뇌 질환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미래 치료제 표적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누리호 4차 발사를 총괄하고 발사체 고도화 사업을 이끌어갈 고도화 사업단장에 박종찬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책임연구원이 선임됐습니다. 박종찬 박사는 2005년 항우연에 입사해 나로호와 누리호 체계 시험, 체계 종합 분야에서 연구 개발을 수행해왔습니다. 항우연은 내후년 누리호 4차 발사를 위해 지난 5월 누리호 구성품을 제작하기 시작했으며 발사 준비 착수 회의를 개최하는 등 4차 발사 준비를 본격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홍릉의 연구개발특구에서 뇌질 환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 실증이 진행됩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키스트는 고려대 의료원과 헬스케어 스타트업 이센과 함께 홍릉 강소연구개발특구에서 퇴원한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 실증 특례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환자는 대면 진료사의 공백을 비대면 진료로 메우고 IoT 기기를 통해 의료진에게 공유된 건강 데이터를 바탕으로 맞춤 처방을 받게 됩니다. 이번 주말 남해안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비 소식이 있는데요. 가을비치고는 제법 요란하게 돌풍과 벼락, 우박까지 동반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네, 주말 나들이 계획 있으시다면 비가 그치는 일요일로 계획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비가 그친 후 날씨도 부쩍 쌀쌀해진다고 하니 옷차림도 든든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